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또 이 시사인 기자들이 이번 주 시사인 기사에 실린 뉴스를 짚어갖고 왔는데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노예 김은지 기자 함께 해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뉴스 노예가 아니라 거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왜 그러죠? 너무 많이 지금. 왜 그러죠? 네. 노예도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너무 많은 걸 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네, 하여간 화사해요. 시사인의 패션 리더, 김은지. 위협받나요, 드디어? 네, 드디어. 네.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 마타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네. 점잖게 입고 왔어요. 뭐예요, 지금? 아니, 어제 말복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어제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민소매를 입고 왔는데 오늘은 또 춥네요. 실패했습니다. 아니, 오늘 민소매를 입으셨어야죠. 패션 리더의 핵심 귀걸이가 아닐까. 예. 귀가 좀 무겁네요, 오늘. 어쩐지 이렇게 자꾸 귀를 넘기고. 놓치지 않으시고. 액세서리도. 네. 보라도 승부한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삐삐 기자였다가, 키대리 기자였다가, 또 우리 구상 기자였다가, 한때는 고정이었지만, 이제는 막내들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고 꽂혔습니다, 있는. 이벤트 제가. 네.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네, 2주 연속 나오고 네. 있지만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여러분 따뜻한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희 기자도 이렇게 방송 오기 전에 좀 많이 긴장되죠, 사실. 그렇죠. 저는 네. 약간 반고정식이니까 매주 내가 반건조는 있어도 반고정. 그러니까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긴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앞날이 긴장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번 주는 부를까 안 부를까. 초조하고 막. 그게 매주 이렇게 막 걱정이 돼요. 네네네 또 이번에 잘해야지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이런 태도가 되게 고정 자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오기 전에 또 괜히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신경 쓰이죠. 네. 한 거잖아요. 진짜 지금. 너무 패션 리더 옆에 있어가지고 뭘 했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좀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김현희 기자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밑에 김현희 고정, 이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저희 시사인싸 일부에 네. 김연희 기자가 소개했던 도제학교 관련된 그 코멘트를 학부모께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취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보람 있겠어요, 진짜. 네, 저도 기자로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되게 음. 감사하고 정말 보람 느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시사인싸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세 분을 만날 때가 제일 유쾌하고 괜히 쓸데없이 농담도 던지고 그게 좋아요. 이 시간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안 그런가요? 훈훈하네요. 저희 5년 멤버니까.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심지어 이번에 광고도 들어갔어요. 광고. 예, 시사인싸에 저희 얼굴이 다 들어간 광고가 그래요. 있는데요. 네. 또 빨리 안 찾아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래요. 보니까요. 웬만하면 찾고 얘기해야지. 여기, 아니다. 여기 찾았어요. 그래요. 역시 고정을 노리는 기회가 빨라요. 네. 저희 이정현 미술팀장이 너무 그래요. 근사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사실상 고정인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김연희 기자 얼굴이 또 들어가 네, 있습니다. 좀 안심했어요. 가운데 있습니다. 안심했군요. 네. 진짜 이거 하나로 지금 한 10분 넘게 떠들었어요. 또 아마 혼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이 시간은 뛰어넘고 들으세요. 이렇게 댓글 그러니까.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어머나. 아니, 이 순간이 제일 재밌는데, 저. 그러니까 요약이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그래요? 시사인싸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저희 잡담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5분만 뒤로 밀려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집중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시사인에 실린 뉴스픽 시간입니다. 먼저 윤원선 에디터 준비했는데요. 지난 이제 8월 1일 일본 최대의 국제예술제인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그 전시관 중에 하나인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는 전시 공간이 열렸죠. 근데 개막한 지 사흘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좀 준비해왔다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뉴스픽에서 3개의 꼭지를 전부 다 일본 관련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전시관 중 하나였던 표현의 부자유전이 개막한 지 사흘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 전시관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아예 선보이지 못했거나 혹은 전시가 되다가 중간에 전시가 중단된 작품들만 그렇죠. 모아서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취지로 마련이 된 그랬군요. 전시관인데요. 네. 이번 전시 중단 사태를 지금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전시된 작품 중에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 작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지금 한일 관계가 다소 경색되어 있는데 그렇죠. 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다가 사실 이제 그 부재도 그렇지만 정시 중단까지 이게 가게 된 건지 네. 좀 궁금해요. 네,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태의 시작은 개막 이틀째였던 8월 2일 날에 예술제 실행위원회 회장 대행을 맡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으로부터 촉발이 됐는데요. 네. 가와무라 시장이 전시회를 둘러본 다음에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다라면서 전시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예술제 실행위원회 회장에게 제출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 이제 뭐 전시를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네.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고야 시장이 이야기한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는 저격을 받은 작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불타고 남은 쇼와 일왕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인 태워져야 하는 그림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 가와무라 시장은 과거에도 위안부 강제동원 그리고 난징 대학살을 부정해온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부자유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인데 다시 한번 그 다시 또 부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렇죠.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만 모아서 전시를 하는 그 그러니까 의도 전시회였는데.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작품인 건데 이거를 가슴을 짓밟는다라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해야 당당하죠. 되는 얘기인지. 근데 이게 전시 중단의 근거가 아까 이제 뭐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했지만 예. 안전 문제에 있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주최 측의 주장인 건데요. 네. 안전 문제로 전시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봤더니 네. 전시가 진행됐던 사흘 동안에 3,000건에 가까운 항의 전화와 팩스가 쇄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국이 마비돼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이런 이유로 전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근데 팩스나 뭐 항의 전화의 내용 중에는 전시를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식의 위협도 있었다고 이제 네. 주최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들이 받은 항의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40%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쇼와 일왕 관련 작품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뭐 50%는 소녀상이고 40%는 쇼와 일왕 작품이다. 굉장히 디테일한 네. 예,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전시를 중단할 정도로 이런 안전 문제가 있는가 진짜로.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안전전 제거하면 되는 건데 네. 참 황당해요. 난 무슨 평화의 소녀상이 무슨 레이저레드 쏘고 막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뭐 이런 뭔 안전 문제야 막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전혜연 기자가 이번 전시회 작품을 출품한 작가를 직접 만나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 이제 안세홍 사진가인데요. 네. 이 안 작가는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국에 남겨진 위안부 피해자 140여 명을 이제 카메라에 담아온 작가입니다. 이번에 전혜원 기자가 이 안세홍 작가를 만난 것은요. 이번에 중단된 이 전시관에 작품을 출품한 분이라는 이유 말고 이제 또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안 작가가 7년 전인 2012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6월에 니콘 아시죠? 카메라 만드는 회사. 니콘이 운영하는 도쿄 신주쿠 니콘 살롱에서 위안부 피해자 사진을 이제 이 안 작가가 전시하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주최 측으로부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 안 작가한테 왜 취소가 됐는지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콘 측에서는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 작가는 전시 중지 결정이 계약 위반이다. 네. 그래서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도쿄 지방법원은 니콘 측이 안 작가에게 약 1,250만 원을 지불하라. 이렇게 네.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콘 사태, 당시에 이 니콘 사태를 계기로 탄생한 것이 이번에 전시가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고 해요. 참 공교로운 일이죠. 당시에 안 작가의 재판을 지원했던 시민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제 전시가 허용되지 않은 작품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직접 실행위원회를 꾸려서 2015년 도쿄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연 것이 이번에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전, 요것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니콘 사태를 겪은 지 7년 만에
또다시 전시 중단 사태에 안 작가가 휘말리게 된 것이죠. 이 안 작가가 직접 겪은 이번 기획전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예, 8월 1일에 전시가 오픈이 돼서 그 전날인 7월 31일에 기자와 초청 관객의 기획전을 먼저 공개하는 그렇죠. 시간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주최 측에서 항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익으로 추정되는 관람객 몇 명은 소녀상에 꿀밤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소녀상의 머리에 종이봉투를 씌우거나 이런 행동을 한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8월 2일에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며 전시 중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는 이제 기획전 내용을 취재하거나 보고 나오는 관람객을 인터뷰하는 등이 모두 금지됐다고 하고요. 네. 더욱 황당한 것은 전시의 작품을 출품한 안 작가 본인조차도 전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주최 측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기사화된 것을 보고서 알았다고 해요. 아, 정말요? 의견 수렴 과정에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정치인의 발언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전시가 중단되기까지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검열이 그렇죠. 예, 완전 작동된 검열이라고 할 수 있죠. 작동된 것 같은데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지금 2019년에 그 벌어졌다고 믿을 요즘 수 이렇게 없는 보기 일인데 힘든 상황이죠.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이 내용은 좋고 이 내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쵸. 안 작가의 주장입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치워버리는 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건데요. 예술 작품인데요. 그렇죠. 네. 안 작가는 7년 전 니콘 사태 때보다 현재 더 발빠르게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시민들에게도 한일 관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번 일에 연대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이제 시사 인사에서 일본의 그 일그러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그 전시 내용을 언급한 직후에 이렇게 중단이 결정된 건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2019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말 드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게 검열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안 작가와 더불어 좀 집중적으로 대응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소녀상이 왜 일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가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파도 우리 마음이 아파야 그러니까 돼. 피해자가 네. 가슴이 아파야 될 이슈인데 네. 아무런 뭐 위협적인 모습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소녀상이 왜 마음이 아플까? 그 자체가 사실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소녀상이 무슨 이렇게 화염병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네. 도끼를 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 설사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전시를 나 막는 건 안 진짜. 되지만 이게 왜 마음이 아픈 건가? 결과적으로 역사에 존재했던 위안부를 부정하는 거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싶어요. 진짜 사실 요즘 일련의 일본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가 많아요. 계속해서 생떼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잖아요. 진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작가가 예술행위를 한 건데 네. 예술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요즘의 행동은 일련의 행동들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반성하기 바래요, 진짜. 하여간 이 답답한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봤는데, 김은지 기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오늘 또 일본 이야기가 정말 예, 저희 계속되는 다 거. 일본 꼭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 이게 좀 스트레스. 네, 이번 주는 좀 답답한 네. 이야기가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많이 주가 봤네요. 8.15가 그렇죠.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사인 지면도 일본 관련된 기사들도 네. 많이 꾸렸고 커버 기사도 그러다 보니까 시사인사 그렇죠. 2부에서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요새 아베 정부 만행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모르게 근대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또 정희상 기자가 그런 지면들을 저희 시사인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희상 기자의 과로석 현대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열독하고 있는데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인터뷰가 이번에 실렸다고요? 네, 네. 2부에서도 조선인 강제징용자가 얼마나 광범위했고 그것이 일본이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숨어있는 현대사 사건 발굴하기로 유명한 정희상 기자도 이에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이들이 당시 일본에 투하됐던 원자 폭탄으로 입은 피해까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사람의 삶을 통과하는 당대의 비극이 너무 잘 보여서 저도 진짜 우리가
정말 험난한 세상을 지나왔구나라는 걸 좀 다시금 느끼게 됐었는데 2013년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까지 이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작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2013년에도 2심까지 이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천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결과를 받아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14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과거의 삶에서 고생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숨졌다고 하고요. 고령이시니까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1945년에 겪었던 그 이야기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진짜 네.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니까요. 결과적으로 일본이 빨리 과거 문제에 사과하고 배상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일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걸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드님인 박상복 씨가 원고단을 계속 이끌고 있는데 정희상 기자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남순 씨는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수 공장으로 끌려갔던 그 아버님이 이제 그분이시죠. 네.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그 박상복 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네,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전해지게 된 건데요. 태평양 전쟁 말기, 그러니까 1943년부터 1944년 이때 집중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박남순 씨 사연도 비슷합니다.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분수 공장으로 끌려갔었다라고 하는데 회사가 제공하는 좁은 숙소에서 헌병과 경찰이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이 자발적으로 갔던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못하고 거기다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회사가 갑자기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혹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월급을 주진 않았다라고 별 해요. 걱정을 다 하셔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강제이냐 아니냐라는 걸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신박한 그 정말 신난한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 겨우 건지고 고향으로 온 것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박남순 씨는 1945년 9월에 부산행 배를 겨우 올라타고 고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피폭후유증으로 평생 고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정말 크나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이랑 그러니까 원폭 피해를 둘 다 이제 입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어떤 자기 자발 선택이 아니라 끌려가서 이런 고통까지 겪게 된 건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고국으로 이분은 돌아오신 거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귀국선을 타고 돌아오신 건데,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인 건데요. 사실 다 이게 카운팅 되지도 못하고 있는 숫자인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2부에서 이야기하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 이야기들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예상하지 못하게 일본이 항복선언하면서 갑작스럽게 배편을 구해야 될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가족을 보러 조선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워낙 갑작스럽게 항구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때 가지 못하고 9월이 돼서야 상당 부분 다들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상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유족들에 따르면 1000여 명 가까이가 수몰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그 당시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연락이 지금만큼 원활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뭐 온다고 제대로 연락도 못했을 거고, 그냥 막연히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거니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배편으로 돌아오다 숨졌다라는 걸 가족들도 잘 몰랐던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나서야 1976년에 6월 80이 넘게가 발견이 일본 섬에서 되면서 일본 사회에서 한번 화제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의식 있고 양심 있는 시민분들이 이걸 좀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추가로 더 6월 찾았고요. 40분 넘게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상복 씨가 이제 이러한 침몰 유족회와 연대해서 앞으로도 좀 계속 싸우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개인들에게 아픔을 풀어내는 일인데, 이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건 안타까운데, 그분들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피폭 피해자들, 이제 그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더 좀 잘 살피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4월에 이 보건복지부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 조사를 그래도 해서 다행히 그 결과가 좀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죠. 저도 이번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1945년에 당시 한국인 피폭자 규모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약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근데 또 이 중에 4만 명은 숨졌다고 하고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위력을 그쵸. 가진 예. 무기니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맞아요. 상상을 뛰어넘는 참사. 그렇죠. 지금도 사실 많은 수라고 하는데 그 당시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이잖아요. 게다가 생존자 중에서는 2만 3천 명 정도가 귀국했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살아있는 피폭자 1세대는 2,2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일본인 피폭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실태 조사하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추적 검사와 치료를 해줬다라고 해요. 일본이 이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생자라는 네네네. 맞아요. 이번에 그렇죠. 아베가 네. 아베가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제를 자국민한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는 일본인 피폭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모로세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다 해결됐다라고 네. 제가 지난주에 퉁쳤다고 예.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걸 다 퉁쳤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모로세로 하고 있는데 와중에 1970년에 일본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진두 일본 밀항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손진두 씨라고 하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부산에서 계속 그 후유증으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일본에 전문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몰래 입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는 이제 미립국자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체포되고 그냥 미립국자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는 그 전까지는 일본인만 피폭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그 외에 피폭자가 또 있구나라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문 병원에 가기 위해서 미립국을 했다는 네. 게 너무 가슴이 그러니까요. 아픈 네.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기사를 읽고 처음 알게 된 사례인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근현대사가 복잡하고 정말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시민들도 그때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6년에 걸쳐가지고는 일본 정부가 나에 대해서도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소송을 했고, 그래서 겨우 이제 이겼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건 기쁜 소식이지만 일본 정부가 이 손진두 씨 하나에게만 딱 인정하겠다. 다른 사례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도 이제 양심 있는 시민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결합을 해서 같이 싸웠고요. 네.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 같은 네. 곳인데요. 여기서 일본 국외 피폭자에게도 동등하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우리 안에도 이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단단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피해자 정확히는 유족분들인데 우리가 일본 정부와 너무 힘겹게 싸웠던 그 지난 시간 동안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이라도 뭐 정부가 나서서 피폭자 피해 상황을 이제 조사를 해도 하고 이런 정도라도 결과를 발표하니까 안타깝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늦었지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피폭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고 일본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7만 네. 명이나 있었는데도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잘 네.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조차도 한국 내에 네. 이렇게 피폭 피해자가 많을 거라는 생각 못 맞아요. 했었잖아요, 사실. 사실 저는 이번에 아베 정부 도발이 아니었으면 맞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좀 진지하게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베가 이번 사례로. 네.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모든 계속 걸로 다 네. 이게 기준이고 이걸로 다 모든 역사가 청산이 됐다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네, 지금 그 아드님께서 이렇게 일본 평생을 정부를 거쳐서, 향해서 예, 예. 평생을 거쳐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더 미안하다고 죄스러워하시고 이러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네, 오히려 더 진짜. 죄송하고 이 문제를 좀 끝까지 잘 파헤쳤으면 좋겠고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피폭 피해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2,000명 정도 아까 남아있다고 네.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의 치료나 이 후유증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추적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해결해줘야 될것 1세대만 따져서 같아요. 2,000명 네. 그럼요. 예, 그 예. 후손들한테 간 그렇죠. 피해까지 그렇죠. 합치면 네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우리나라에서 원폭 피해자들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는 김영률 씨라고 하는 유명한 원폭 피해자 2세분이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러한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것도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던 건데요. 근데 이 법에 2세, 3세,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단체들은 지금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피폭 피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유전적으로 그렇죠. 당연 엄청 네, 영향이 날 수밖에 있죠.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사고로 당한 거고. 그 그것이- 당사자 운동을 시작하신 김영률 씨도 그 34살의 나이에 맞아요. 돌아가셨다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피해인 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2세, 3세에게까지도 그 그렇죠.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랄까요?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일본 아까 2015년은 9월인가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국외 피폭자에게도 동등하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일본 내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사만 제대로 해서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 이 현대사에 너무나 고통 속에 사라져간 많은 분들이 원원이 정말 아직도 떠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의 아픔을 지금이라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쭉 이번 호에는 이제 일본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실려 있어서 두 분에 이어서 김현희 기자도 관련된 주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입니까? 네, 앞서서 그 두 분이 아주 뜨거운 뉴스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좀 한 걸음 떨어져서 한일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역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시사인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텐데 가장 인기가 많은 연재 중에 하나예요. 김영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네.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번 호에 한국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송기정, 남승용 선수와 그 두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잖아요. 네. 그 베를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네. 제목은 그래서 송기정과 남승용은 일본의 양심과 함께 달렸다. 이 김영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정말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분은 참 말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예, 드문 진짜 분이에요. 이야기꾼이세요. 그렇죠. 네네. 오지 말라고 하세요. 뭐죠, 왜요? 견제하시는 분이요? 너무 이야기 아니, 저희 독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요. 항상 외고 전체에서 1위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유, 재밌어요, 너무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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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해박하시고.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은 아주 이렇게 좀 대립적이고 이런 문제, 첨예한 문제들만 다뤘는데 또 김영민 PD가 들려주는 이야기. 송기정과 남승용은 일본의 양심과 함께 달렸다. 이거 좀 제목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있긴 한데 송기정 선수 모르는 분은 없죠. 우리나라 그렇죠. 최초의 예. 금메달리스트고. 근데 남승용 선수는 어떤 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는 뭐 거의 진짜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네. 없을 텐데요. 그 화분으로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가린 사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근데 그 시상대에 보시면은 사실 조선인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분이 이건 바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보통 네. 손기정 선수한테만 이렇게 포커스가 그렇죠. 맞춰지니까. 거기 똑같이 일장기를 가슴팍에 달고 같이 사진을 찍힌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조선인이고 바로 남승용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최초의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에 가려서 덜 알려졌지만 세 번째로 결승전을 통과해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의 동메달리스트가 굉장한 거죠. 남승용 네. 선수신 거죠. 네. 그러니까 1등, 3등이 다 우리나라 진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네, 네. 대단하네요. 네. 마라톤 한 종목에서 네. 그 당시에 나라를 잃었던 선수들이 출전을 그렇죠. 해가지고 1위, 3위를 같이 와.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남승용 선수가 송기장 선수가 부러웠다고 회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메달이
땀이 났다 이것보다도 1등은 화분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그래서 그 슬프다. 사진을 자꾸 네. 보시면은요, 그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오른 두 선수가 되게 고개를 푹 숙이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진 한 장에 그 시대의 상황, 그 사람들의 마음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그렇죠. 한 장의 사진이에요. 사실 세계적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 동메달을 땄다는 거 모두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고개 숙인 사진이 참 인상적인데 이 마라톤 종목에서 일본 대표로 조선인이 이제 2명이나 나가고 그 2명의 메달을 따는 것도 참 드문 일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경쟁 때문이 아니고요. 마라톤 종목 대표 선수가 총 3명이었는데 그래요. 그 가운데 2명이 식민지인 조선 출신인 상황을 일본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송기정 선수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터처블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네네. 존재였고, 근데 거기다가 남송영 선수까지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게 실력으로는 떨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쵸. 일제가 여러 가지 꼼수를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라면서 혀를 차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비고비마다 나서서 남승용과 송기정을 그대로 출전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번 기사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예, 거죠? 정말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승용 선수가 1위로 올림픽 선발전을 통과하니까 네. 그 이제 육상연맹 기술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인 위원들이 남승용을 빼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장을 하게 돼요. 이유가 없죠. 1등을 했는데도. 네.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인인 정상희 위원이 나서가지고 뭐 반대를 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최종 선발전에서 1등을 제외하면은 조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아무도 이제 그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외롭게 맞서 싸우는 이 정상희 위원의 편을 들어주는 일본인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일본의 육상 영웅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네. 오다 미키오라고 합니다. 이 오다 선수는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육상 3단 뛰기 종목의 우승자로서 일본의 첫 번째로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체육계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다 선수가 정상희 위원을 두둔하면서 남승용은 선발전의 우승으로 실력을 확인해 주었다. 그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힘을 실어 주었고 네. 그래서 남승용 선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거기서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상식을 가졌다면 양심이 아니라 정말 상식을 가진 일본 시민으로서 일본인으로서의 할 이야기인데. 근데 그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는 쉽지 않죠. 않은 예. 일이었던 예. 거죠. 예. 아니 싫다니까 뭐 일본이라도 싫다니까. 네. 근데 이제 일제가 이 방해가 좀 되게 심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베를린에서도 또 한 번의 어떤 탈락한 위기가 있었다고요. 네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본래 이제 3명의 선수를 마라톤 대표 선수로 보낼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원을 4명으로 늘려가지고 일본인 2명의 올림픽 대표단에 결국 포함을 시켜요. 기어이. 예, 진짜 꼼수 진짜.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뒤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베를린에서 다시 한번 선발전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베를린까지 가서 굳이 그래요? 이제 곧 출전 아닌가요? 베를린에서 올림픽 열리는데. 진짜. 아니 올림픽 현장에 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그 돼. 대회를 얼마 앞두지 않고 또 지금 선발전을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8 올린 서울 올림픽 때 뭐 미국 선수들이 서울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선발전을 치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시차 적응으로 힘들 때 약간 체력이 방전됐을 때 노렸나? 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 선발전에서 또 조선인 선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리려는 뭐 모종의 준비가 있었는데 이 선발전이 열리기 전에 그 남승용 선수와 송기정 선수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선수로부터 급한 정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네. 이 선수는 아사쿠마 요시로라는 선수였는데요. 그가 전한 내용을 보면은 베를린 현지에서 조선인 한 명을 반드시 탈락시키게 돼 있다고 육상연맹 임원들이 떠드는 걸 들었소. 데뷔하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사쿠마 선수는 일본으로 유학 와 있던 송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와 친하게 지냈던
있었던 사이였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뭐 이 두 선수를 멸시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면은 먼저 나서서 박살을 내버린 열혈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사쿠마 선수가 언지를 준 덕분에 그 남승용, 송기정 선수가 선불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올림픽 스타디움을 밟을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만들어낸 영광의 뒤연길이 정말 험난했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옹졸하고 비열한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는 오다나, 아사쿠마 같은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안에도 양심적인 시민의식이 좀 빛났던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여기가 우리가 또 있는 사무실이 송기정. 그래요. 이 뒤편 저희 사무실 바로 맞은 송기정 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도 있잖아요. 가서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가서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뛰어볼까 다음 주에 되새기시는 걸로 하시죠. 뛰어볼까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네요. 네, 다행히 비가 오네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중구청에서 뭐 노 재팬 현수막을 건다고 했다가 시민들의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한나절 만에, 반나절 만에 이제. 그것도 바로 저희가 있는 이 중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죠. 이게 떼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 또 뭐 어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가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시민들이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좀 빛났던 것처럼, 일본 극우파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이 시민들은 그 역사의식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래의 길을 또 열어가는 새로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송기종, 남승용이라는 두 선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새기면서 일제의 꼼수 속에서도 꿋꿋이 서서 좋은 메달도 따셨던 그 기백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오다 선수와 야사쿠마 선수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서둘러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항상 이렇게 유쾌한 웃음 속에서 시작해서 진지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시사인사 1부. 다음 주에도 김현희 기자를 꼭 볼 수 있었으면 마음으로 꼭 부를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김현희 기자가 다음 주에도 올게요. 시사인 구독, 알람, 좋아요. 연희가 해봐요. 네. 네.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준비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또 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